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5월 15일이고 잠깐만요, 목요일인 것 같은데요. 예,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젠가 봤습니다. ADD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작년 10월 11일 평양 상공에서 삐라를 뿌렸던 그 무인기가 우리 것이다, 뭐 이런 보고서를 묘한 시점에서 좀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사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 이걸 다뤘었거든요. 그때 24년 10월 11일, 계엄은 12월 3일입니다. 그때 앞뒤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때 이제 썼던 자료들을 한번 정리를 한 셈인데요. 양이 조금 되더라고요. 쭉 모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관여했던 포기, 진행시켰던 그 내란 세력의 준비가 상당히 견고했다. 그리고 일본이 발을 엄청나게 많이 담그고 있다. 예. 한반도 전쟁을 꽤 했다. 우리를 행동대원으로 삼으려고 했다, 윤석열을.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심지어. 자,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이 되새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자, 그들의 준비 테스트를 봤을 때 현재 정부는 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얼굴에 다 가면을 쓰고, 어디까지 군이면 군, 행정부면 행정부, 사법부면 사법부, 어디까지 뻗쳐 있을지 몰라요. 거기다가 뒤에는 일본 커넥션, 우리 전통적인 친일파의 잔재 세력들이 같이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과연 현재의 대선 국면에서 순순히 물러나겠느냐. 지금 이 모습이 다 거의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발본 세건될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들이 그냥 넘어가겠느냐. 지금 윤석열이 밖에 다니면서 전화질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기획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 그들이 얼마나 준비를 탄탄하게 했었는지, 얼마나 다양한 시도를, 무모한 시도를 했었는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지금도 그 조직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셈이에요. 김문수는 허수아비죠. 자, 여기서 그들이 쉽사리 물러나겠느냐. 그 잔존 세력의 힘이 온전히 다 보존되어 있는데 그냥 목을 단두대에 밀어 넣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급주려고 내란을 했다, 비상계엄을 했다, 이거부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예. 자, 무인기 이야기했으니까 무인기부터 해볼게요. 당시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10월 11일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양 상공에서 드론이 세 차례 나타났다. 삐라를 살포했다. 남한테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전방의 포병, 북한군 포병이죠. 최고 경계 상태를 올렸다. 남한 정부는 처음에 부인하다,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 다음 개인이나 비정부 단체가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흐리다가 다음에는 확인도 부인도 안 해. 자, 이것은 상대방한테 골탕을 먹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입장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골라지 우리가 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뺀질거리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 당시 보면은 우리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여기는 국정원도 개입돼 있고, 대통령실의 안보실, 국방부 다 개입돼 있는 거죠. 외교부, 왜 일본하고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자, 그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가족들하고 어디 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짧게는 2, 3일, 길게는 한 3, 4일 정도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내일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모레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ADD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저는 이거 자체도 상당히 신기하거든요. 이런 국가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다. 누가 요청했느냐? 요청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나 요청한다고 다 써주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 드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정부 쪽에서 말하는 부분, 내란 세력이 주장하는 부분하고를 반박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보고서 나온 날짜 보이죠? 제가 빨간 동그라미인데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25년 4월 28일이에요. 오늘 5월 15일이죠. 그걸 민주당의 부동산 의원실에서 입수해서 공개한 거예요. 국방과학연구소 제1연구원 4체계단 북의 전단 무인기, 삐라 뿌린 무인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교 분석. 무엇을 비교했느냐? 우리 거랑 북한이 제공한 공개한 사진하고 얼마나 비슷하냐죠. 그때까지는 아니라는 게 주류였어요. 조선일보를 위시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결론의 핵심적인 부분은 MBC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전체 형상은 매우 유사함. 형상이 매우 유사함.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날개 구동기, 안테나, 엔진 배기구, 5개 핵심 부품이 동일하다. 다른 것은 뭐냐? 보통은 날개 밑에 이렇게 착륙할 때 충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바퀴가 있는 게 아니라 스티로폼 같은 이렇게 쿠션 같은 게 붙어 있는 그 자리가 쿠션이 없더라. 그래서 ADD 보고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거기에 삐라통을 달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엿먹인 거죠. 그래서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당시의 보도를 볼까요? 위에 한겨레 보도는 북한의 반응을 보여준 것이고 밑에 조선일보 동북아 연구소, 조선일보도 아니고 동북아 연구소 이렇게 뭐가 길어지면은 이것은 뭐가 냄새가 항상 나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평양 침투 무인기는 3D 프린트로 제작된 것인데 한국군 드론과 확실히 다른 형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ADD가 왜 이 시점에 부인을 하느냐 이거죠. 자, 지금 많은 세력들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예민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ADD가 손을 들고 나서서 최선을 다했다. 저는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선내에서. 자, 볼까요? 자, 무인기 비행 경로가 이렇게 이제 100명도 뛰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제가 봐서 한 200km 남짓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DD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개발해서 군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드론 사령부에 그런 내용도 나와요. 거기 보도에 보면은 이 정도 비행은 충분히 가능한 거리다. 예, 이런 뭐 배회도 하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한 대 뭐 몇 개 모르겠습니다. 세 차례 등장했는데 세 대가 등장한 건지 되게 대수는 나오지 않거든요. 수백 킬로는 비행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드론은 1000km 이상도 날아갑니다. 이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ADD가 또 확인을 했다는 거고 꼼꼼히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보낸 거다. 보낸 목적은 뭘까? 그러면 그건 너희가 함수가 개발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래서 제가 그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있은 지 2달이 채 안 되는 10월 11일이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잖아요. 그 앞뒤 정황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고 격추된 사진이죠. 봤을 때 부성찬 의원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드론은 2km 떨어진 곳에서 소음이 들릴 정도다. 그리고 북한군 레이더에 잡혔기 때문에 그 항적이 거기 평양 시내를 뱅뱅뱅 도는 게 지금 보인다. 자, 22년 겨울에 북한이 용산으로 무인기를 보냈을 때도 그때 목격담에 보면은 경운기 소리 같은 게 가까이서 들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초전에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드론으로 공격을 했을 때도 우크라이나 목격담이 똑같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운기 가는 소리가 났다, 오토바이 가는 소리가 났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훨씬 조용한 기종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 보냈느냐 이런 뜻이에요. 부성찬 의원의 이야기는. 이게 시끄러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예초기 같은 데 들어가는 또는 전기톱 같은 데 들어가는 이행정 피스톤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 오토바이. 여러분 예초기 써보셨죠? 전기톱은 안 써보셨겠지만 예초기 써보신 분 많죠? 소리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예. 오토바이 같은 거는 그래도 머플러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많이 줄여지만 이런 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소리가 났다는 게 맞아요.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가끔 불법으로 개조해서 오토바이에 그 머플러 자르고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자, 왜 그런 걸 보냈느냐 이거죠. 자, 이거 하나만 보면 그렇지만, 하나만 보면 뭐 그런 거 갖고 따지나 싶지만, 다른 거는 다 전복시켜서 보면은, 이거는 도발의 일종이다라고 부승찬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왜 북한이 더 이상의 말로만 험한 말을 했지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북한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쪽의 의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알고 있었고, 러시아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낚시에 미끼를 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한 쪽에서 미끼를 던지는 게. 그래서 더 초조해져서 강도가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11월 말경고 되면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북한을 폭격해라. 똥물 풍선 보내는 그 출발점을 북한이 실제 공격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NLL 근처에서 대규모 포사격을 했죠. 북한 쪽으로. 아파트 헬기를 띄워서 무장을 해서 평소와 다르게 NLL 쪽으로 딱 붙여서 비행하게 했죠. 조종사들이 우리를 미끼로 쓰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보된 사안입니다. 계속 강도가 올라가고 있어. 이게 다 연달이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다가 다 안 돼서 주위에서는 아이고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계엄령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리수를 둬서 비상계엄을 때린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은 작년에 국군의 날 행사에 나왔던 우리 드론, 이거랑 통일 드론이라고 이다라고 지금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잖아요. 이거 상당히 멀리 가는 드론일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국군의 날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게 10월 11일이고 여러분 작년 10월달 기억 안 나십니까? 국군의 날 갑자기 임시 공휴일로 된 거. 제가 갑자기 임시 공휴일 된 걸 압니다. 오래 전에 계획된 게 아니에요. 왜냐?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수업 일수라는 게 있어요. 수업 일수. 그래서 갑자기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학교가 안 갔기 때문에 방학이 늦춰졌어요. 하루가 더.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때 왜 특별히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해서 프레이드를 한번 했을까? 선글라스 딱 끼고 나와가지고 이거 1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것도 큰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자, 이것은 우크라이나 초기에 러시아가 보냈던 샤헤드 드론으로 보입니다. 이란제 가미가제 드론이죠. 그때 이런 게 처음 등장해서 이제 우리한테 소개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우리도 사실 드론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는 뭐 일반화가 됐지요. 이 드론이 이건데 샤헤드 136 드론인데 날개 폭이 2.5m 우리 거랑 비슷하다고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최대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2,500km입니다. 이게 돼 있잖아요. 최고 속도는 185km고 장거리 저속 순항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예, 탄두 중량이 30에서 50kg이니까 155mm 탄에 한 6발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부승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평양 시내에서 수십 바퀴네요. 또는 항적도 확인했고, 북한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삐라까지 뿌렸죠. 예. 이거는 그의 표현들, 부승찬의 표현들을 보면 밑에 들키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뭐 들키는 것은 당연히 들켰다고 보고요. 자극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난폭하게 대응을 하라고. 이 앞뒤 맥락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 두 달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위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쭉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되새김이 되는 것은 절대 윤석열이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 심지어 구속 상태도 아닌 마당인데 그의 촉수 걸리게 되면 인생이 날아가게 될 교수형을 당하게 될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겠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에 어디까지 뻗쳐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조사를 안 하니까 특히 이런 외환죄 관련 부분을 다루지도 않죠. 자, 그래서 김용현하고 노상훈의 지금 재판을 비공개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지적이 되고 있죠. 문제가 왜? 그래서 그게 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안 됩니까? 그 내용이 우리 국민이 알아야죠. 내란인데 그것을 공개 안 하고 덮으려고 한다? 국민이 놀랄까봐? 그건 재판부가 내란에 동조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윤석열은 나돌아다니면서 옹대 친아질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면서 무슨 음흉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분명히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김문수한테는 지금 기대할 게 없잖아요. 한두 수라면 그나마 선거전에서 뭐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도 낮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때는 이제 계엄이 발생한 후입니다. 계엄 나흘 전에 북오물 풍선에 대해서 김용현이 북의 합참에다가 북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 결국 이것저것 다 했는데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폭격하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계엄 며칠 전에 이미 폭주하고 있었어요.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죠, 긴장이. 그래서 내각은 다 알았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거예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심지어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가 면밀하게 협의했다, 내지는 일본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냄새까지 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겁니다, 제 말 들어보면. 자, 그 당시 민주당에서 제보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제보의 힘으로 우리가 버틴다, 자, 양에서 음의 세상으로 가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 민주당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보 없으면. 그런 제보는 왜 오겠습니까? 나 하나가 내가 비록 조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 혼자 판단한다, 음이 힘이 커졌다, 그리고 그것을 내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술적 도구가 있다, 이런 거라고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민주당은 군 고위 관계자가 제보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살벌한 국면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나왔었죠. 블랙 요원들, HID 요원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다시 수배하고 있다고. 그것도 이광희 의원인가 민주당에서 제보한 거잖아요. 저는 그거 들으니까 오싹하던데요. 이 큰 맥락하고 맞춰보십시오. 나는 가면은 교수형인데, 내지는 무기징역인데, 윤석열이 나는 지금 자유가 있고 나의 세력도 여기저기 점조직으로 펴져 있고 나는 같은 입장인데 걸리면 나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힘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이미 푸틴과 트럼프는 이미 신경 안 쓰기로 마음먹은 지가 오래란 말이에요. 네. 김용현 합참부장이 반대 질책까지 했다. 합참 작전 본부장까지 반대에 무산됐다. 자, 이것은 이 합참은 뭐라고 할까, 미군하고의 관계가 좀 더 면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샜다고 봅니다. 내지는 미군 쪽에서 계속 경고를 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봐요.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 예. 자, 그래서 이 ADD의 발표는 ADD라는 조직이 왜 이런 걸 했을까? 당연히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했겠죠. 이것은 어제 해군이 세 번째 상륙함에서 F-35B를 탑재하려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시도를 거부한 것에서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이야기 나오죠. 밑에 해군 경항모 계획 수정 전투기, 이 전투기가 F-35B입니다. 그것을 20대 살려고 했다. 그 값이 6조 원이었다. 배값은 1조도 안 되고. 이걸 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또 제꼈다. 예, 대판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석으로 계속 몰리고 있어요, 윤석열은. 그냥 물러나겠느냐, 그 사람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예. 자, 작년에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쿠르스크를 침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폴란드, 미군, 뭐 프랑스군 해서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군 자체는 정예 병력이 거의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18,000명 정도 동원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마지막 그 불꽃을 당긴 겁니다. 이래가지고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국면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파병을 했던 시점, 작년 10월, 11월, 그것도 이때예요. 딱 10월달. 자, 이때 이런 호재를 맞아서 아마 내란 세력들은 한껏 분위기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일에 분위기가 맞춰져 간다. 더 이상 북한이 우리 유혹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다. 국제사회 긴장도 올라가고 있다. 쿠르스 침공을 통해서. 마침 거기다가 북한군까지 파견한다 그러니 쿠르스크에 얼마나 좋은 기회냐. 모든 루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친한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구체적인 정보까지 다 흘립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미국보다는 먼저, 미국이 어버버할 정도로
그때 여러분 묘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군이 갔다 몇만 명이 뭐 연해주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이랬는데 미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신호는 있다 하면서 민기적거렸어요. 그러다가 뒤에는 결국 인정을 했죠. 낮은 분위기로. 그때 이미 틀어진 거예요, 뭐가. 예. 그래서 요 8, 9, 10월 요 사이에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트럼프가 부상을 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내부에서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저기는 뭐 해리스로 바꾸니 많이 할 때 하면서. 그래서 미국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나 그 세력들이 러시아에 대한 접근 방식, 동시에 그것은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들끼리 대화를 나눴거나 러시아랑. 그래서 입장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자, 쿠르스크 침공이 8월이니까 이때까지는 미국의 입장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맞닥뜨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아마 강력한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7월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밑에 전 세계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죠. 북극에 있는 전략 폭격기 기지를 러시아에 핀란드 쪽에서 드론을 보내서 폭격을 해서 파괴시켜요. 한 대인가 두 대인가를. 언론에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북한하게 했던 거하고. 바이든이 이렇게 한 거예요. 7월 달에. 자, 그래도 러시아가 입 싹 닫고 공격받은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8월 달에 한 단계 더 높인 거예요.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바이든과 그 주변에 있는 딥셋이죠. 자, 이 정도 보시면은 22년 여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북미 정전선을 하려고 다시 담대한 구상까지 윤석열한테 다 받아놨다가 결국 우크라이나전을 확전을 선택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노드스트림 가스가 폭파하는 거죠. 충분히 할 만하죠. 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월까지는 마음이 같았는데 9월부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파병되자 우리는 막 내랑새랑 길길이 뛰면서 좋아했고 정보를 다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분위기가 맞으면 파병까지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입장이 싹 바뀐 거예요. 그 바뀌는 과정이 다 보여요. 기록으로. 우리 언론에서 정리를 안 해줘서 그렇지. 네. 드라마틱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때, 9월 달에 9월 6일인데 퇴임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퇴임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기시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다룬 겁니다, 이걸. 왜 갑자기 하루 일정으로 급하게 왔다가나.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급하게 날라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시다와 윤석열이 원하던 그게 있어요. 가장 큰 거는 한미일 군사동맹이고 우리하고 일본은 북한을 제거로 삼으려고 그러고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군사동맹으로 삼으려고 했던 서로 꿈이 달랐던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이 발을 뺐다는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8월 달까지 쿠르스크를 침공했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미국이 마음을 접었다는 거예요. 확전에 대해서. 러시아랑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위험하겠다는 판단을 그때 했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 그때, 대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진 않았지만, 러시아가 엄청난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다극화 사회라는 틀에 대해서 이미 러시아는 마음만 먹으면 미국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 브릭스를 확대시키는 부분, 중동도 이미 아랍의 많은 국가들로 미국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튼튼해졌고 러시아는. 내가 중국 밀어줄게 라고 캐스팅 보트를 선언해버리면 중국 쪽으로 미국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대화가 있었다. 향후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놀라서 기시다가 온 겁니다. 기시다가. 그래서 윤석열은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을 고립시킨다. 북한을 무력으로 흡수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정리를 한 걸 로이터가 이렇게 했죠. 윤 양국 관계 군사동맹 전환을 가속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뜻이에요. 한미일 군사동맹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미국이 안 하겠다.
자, 그 이유는 쿠르스크 침공하고 러시아의 반응밖에 없어요. 침공한 지 한 달도 안 됐어.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고 세계 전략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우리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한껏 물이 올라 있고 거기에는 일본의 강력한 지지와 지도까지 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미국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바이든을 이러다가 갑자기 뭔 일이 생겼는지 계속 흉폭해져 가던 바이든이 발을 빼면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충분히 묘사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미국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손을 잡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뒤에서 이간질을 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 고조를 시키고 미국까지 동원해서 일본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면서 제2의 한국전쟁처럼 그들의 경제를 한번 되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남한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윤석열이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영원히 우리 밑으로 두는 한반도가 많이 취약해지게 될 것이니까 이 넓지 않은 땅덩어리에서 전쟁을 크게 한번 벌이면 이런 생각을 기시다는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게 낚여서 끌려다니고 있었다. 윤석열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 정리를 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작극을 주의해야 된다. 세상 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 쪽 맥락하고 딱 붙여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제가 작년 10월달, 8월달, 9월달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그때 계엄령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드렸네요. 정권을 유지하려면 그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는 이미 믿는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야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계속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던 거예요. 더 이상 타협점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 뒤에는 이미 계엄령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일본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을 잘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기시다와 함께. 완전히 놀아난 거죠. 일본한테. 자, 이때 기사가 납니다. 9월 18일 이제 기사가 나죠. 아까 기사가 방한을 했고 기시다는 감을 빨리 잡고 급하게 온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다음 시게루 이시바가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러시아 RT 보도입니다. 미국이 아시아 나토의 계획, 일본이 지시한 계획을 거절했다. 즉 이것은 기시다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급하게 다녀간 것은 우리가 미국한테 강력히 압박을 넣자.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틀어지잖아. 그럼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에 북한을 이용해서 확 썰어버리려고 했는데 긴장 고조가 안 되네. 미국이 빠지니까 어떡하지? 그랬는데 미국이 여전히 칼같이 자릅니다. 이렇게. 네, 이때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8월 9월이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총리로는 드물게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뒤에 우리가 북중 너의 핵무기 연대 대항해야 된다.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기사로부터 정권을 물려받고 나서. 그런데 그 뒤에 깨갱했죠. 아주 예외적인 일이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패를 했죠. 자민당이. 자, 그것도 이게 보시면은 우리 첩보전의 영역은 우리한테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베의 죽음하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본다는 겁니다. 결국 기시다가 이 말을 죄송합니다. 이시바가 이 말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윤석열은 꼬리가 떨어지는 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 길을 간 거죠. 그래서 한둑수를 위시해서 내각이나 국정원에서는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그때 대통령이 기획해왔던 준비해왔던 어떤 북한의 공격을 전제로 한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장기 집권 구도를 하는 게 어렵게 됐다. 국제 여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본까지 떨어져 나갔다. 라고 했을 때 윤석열이 광분했다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할 거야. 라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받아가지고. 술 먹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를 위시한 현재의 내각 대부분, 그리고 밝히지 않은 많은 자들이 있겠죠. 군에. 지금 드러내지는 않고 마음 졸이면서 있는 윤석열의 메시지 귀를 기울이면서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세력들. 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부총리를 하다가 여기 원내대표로 왔던 추경호가 윤석열의 당의 연결고리였는데, 당의 어느 선까지 권성동 이하 여러 선까지 그거는 알고 있는 선이 있었을 겁니다. 네. 자, 그들이 추경호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잠수탄 그 비슷하게 표면이 드러나고 있지 않죠. 어쨌거나 윤석열의 결정에 반대를 했겠지만 이를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거기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지금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물귀신 작전에 걸린 겁니다. 그들도 아마 당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래서 그런 희한한 방법을 가지고 윤석열이 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포기해?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돼? 그럼 특검하면 너희들 다 가는 거야. 나랑 같이. 국민의힘이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탈당 가지고. 그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이 불면은 날아갈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자, 이게 또 그 당시 중요한 장면이 이거예요. 북한에 무인기 보낸 게 10월 11일이거든요. 그랬더니 캠벨이 몇 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어요. 국무부 부장관이죠. 그래서 차관 3국 차관 모임을 했어요. 왼쪽이 캠벨, 가운데가 일본, 오른쪽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제목을 뽑았죠. 윤석열의 경고하고 간 캠벨.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미 더하기 미일 동맹이다. 남한의 핵무장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 그 핵무장을 이시바도 그 이야기 했었죠. 그걸 따라서 우리도 그 이야기 그때 부풀어져 언론에서 나왔던 거예요. 일본이 먼저 하고 우리가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지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았다고. 캠벨은 화가 나서 온 겁니다.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것 때문에 긴장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미국은 이미 작전을 바꿨고, 작전을 바꾸기 전에도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안 돼요. 왜? 북한의 ICBM이 미국을 바로 날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북한이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단속해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핑퐁으로 남한으로 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것도 평시에 바이든의 일관된 입장이었지만, 거기에도 이것은 전혀 딴판의 이야기지만, 지금은 8월에서 9월을 거치면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 바뀌었다. 러시아랑은 결국 화해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대만 해협을 통한 공세적 입장에서 철수하고 다른 방식을 택한다가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난 지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즉 한미일 군사동맹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한 핵무장 꿈도 꾸지 마라. 윤석열한테 일본에 부하 내동하지 마라. 이시바가 그 소리를 하니까 우리도 그 소리를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 긴장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10월 16일 날 그러죠. 11월 말 되니까 폭격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합참에서 거부하니까 계엄령 내린 거잖아요. 며칠 만에. 자, 여기서 이미 우리는 미국 말 안 듣는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일본은 좀 이따가 폭이 떨어져 나가요. 이시바가 선거에서 지면서. 그런 스타일, 이제 윤석열 스타일이 다 보이잖아요. 진도 나간 게. 그래서 참모, 한덕수를 위시한 참모들의 의견은 미국이 이 정도 강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거는 힘들다라고 가야 돼요. 이제 정치적 국면으로 이걸 타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검도 뭐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덕수와 내각과 군에 있는 내란 세력들이 거꾸로 엮이게 된 거예요. 윤석열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윤석열만을 발라낼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그들이 발을 많이 담궜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오늘 그 일부를 쭉 보시잖아요. 그죠? 자, 그때 나왔던 이야기 볼까요? 우리 차관이 한 이야기가 위에 줄입니다. 북핵 위협이 있다. 육로도 단절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착하게 했었는데 북한이 거기에 뭐 연결하는 다리 폭파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한이 북한의 무인기,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고 오늘 ADD 보고서가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의도적 긴장 조장 우리가 했습니까? 그들이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지난 기간 동안. 강력 규탄. 자, 때려다오. 울고 싶은데 제발 뺨 한 대 때려다오. 이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캠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과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평화로운 재통일을 저지한다. 그 말은 뭐냐? 평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한반도 통일을 하려는 세력이 있다. 누가? 윤석열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도 동조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의 지시를 받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 이야기, 한국 차관의 이야기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렇게 받아쳤다. 이게 반대되는 식으로 한국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때가 10월 16일이고, 한 달 보름 있다가 계엄령을 한 겁니다. 이는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중국 외교적 협상과 경쟁에 동시 진행을 한다. 즉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 없다. 외교적 협상과 경쟁을 한다. 즉 대만에서의 대만 해협에서 긴장은 없다. 이미 바이든 때 이미 돌았었다는 건데 8월달 9월달 그때. 그래서 그때는 쿠로스크에 진공을 하면서 그때까지는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딥스테이시 강력한 메시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은 뭐냐? 한미일 군사동맹을 할 필요 없다. 원래 원상태로 돌아간다. 전쟁은 없다. 그런 획책을 하지 말라라고 남한 정부에다가 강력히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일본은 선거에서 3패를 하죠. 혼자 남은 윤석열. 주위에 다 만류를 뿌리치고 질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그 세력들이 다 엮이게 됐다. 그 세력들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른다, 지금.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냥 단도대 목을 들이밀겠느냐? 아니오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물론, 그따위 짓을 못하게 지금 강력한 압박이 있다. 국내만의 압박은 당연히 아니죠.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쭉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힘을 쓸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걸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예. 지금 조사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특히 이런 외환과 관련해서는 뭐 법적인 지금 이슈도 되지고, 뭐 기소당한 내용이 이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이 힘을 쓴다고 봤을 때, 외세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큰 사고를 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발가락에 돌뿌리인데 발가락에 피멍이 드느냐 아니면 발가락이 부러지느냐. 발가락이 부러지는 정도로 된다면 외세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은 윤석열보다는 북한과 러시아와 훨씬 친합니다. 그 벽에 맞서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예, 근데 그 부담은 지금 필요 없어요. 대통령직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윤석열 입장에서. 그래서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 성급한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미국 CIA, 북한에 또 간첩들도 있을 거잖아요, 남한에. 그리고 러시아 지켜본다. 일본은 더 이상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 자, 중국은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어떤 현란한 협상의 기술 때문에 러시아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러시아의 의견에 반해서 최근에 러시아 갔을 때 푸틴과 성명서에 넣었잖아요. 북한 경제 제재 해제하라고. 예, 그게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홀홀 단신이에요. 그와 지금 숨죽이면서 숨어있는 그 내란의 세력들, 행정부와 군.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